네,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의혹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의혹이 다 해결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두 분 모시고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보 공작에 예, 공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진짜 그런 프레임으로 전환해가지고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뭐 그냥 황당하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뭐 그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작이라는 그런 저열한 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딱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딱했다. 자, 그 최상병 수사의 그 수사 외압의 실체는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 일을 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종대 의원님은 어제 이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유, 참말. 뭘 말을 해? 뭐 거의 이런 분위기. 아니 이거 네. 제가 오늘 각 언론 사설 지금 다 보고 들어왔는데 네. 이 부분도 중립적인 한국일보가 제일 잘 썼어요. 동아일보는 물론이고. 네네. 특히 이 점을 지목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현실 인식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고 써버렸는데 네. 그 외압의 당사자는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그렇죠. 청문회에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나중 문제예요. 저기 본인이 외압을 행사했고 박정훈 대령한테 정치보복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주어는 아이예요. 아이 1인칭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얘기는 어제 주어가 3인칭이에요. 국회에서 드러난 거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외압은 없었다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외압의 주체가 본인인데 외압을 없었다. 외압이 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뭐 백두산 한라산처럼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했고 안 했고 문제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회가에서 방탄을 잘했다. 그 방탄하는 걸 보고서 자신감을 갖고 나는 그거 보면 회심의 미소를 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배경이 좀 보여요. 그런 의미로서 좀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허위 사실도 있어요. 경북 경찰청이 하는 거 국민들이 이제 이의 달기가 어려워졌다. 이의가 바로 달렸습니다. 그 유족이 재심 청구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그렇죠. 다시 판단해 달라고. 예. 바로 원래 부모님들이 그러신 적이 없어요. 유족들이. 이게 아마 법적인 그 행동은 아마 첫 번째 행동으로 내가 알고 있고 바로 했었어요. 그걸 아마 제일 우리 김 변호사가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그리고 무슨 국민 여론 따지기에 앞서서 이건 어디까지나 희생자가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있는데 당사자 우선주의지. 그렇죠. 어떤 뭐 추상적인 국민 여론 따지기 이전에 당사자가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는데. 네.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겉으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잘 나오시지 않고 내색을 안 아시지만 실제로는 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무혐의, 임성근 사단장이 빠져나가고 지금 보이고 있는 그 행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그래서 적어도 이제 사단장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빠져나가는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감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 신청까지 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누구도 이 일을 달기 어려워졌다. 외압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인이 당사자면서 어떻게 그런 논평하듯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닙니까? 조사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7월 31일 VIP 경로설로 촉발된 이 사건이 알고 봤더니 이러저러한 전화통화 내용이 있었고 대통령실 전체가 무슨 호떡집 불난 것처럼 막 그렇게 총체적으로 움직였고 뭐 이종호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무슨 해결이 됐냐.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인데 경향신문의 주제가 뉴라이트 최상병 궤변 연발한 윤 대통령 국민이 바보인가? 이제 제가 보기에 국민이 바보냐 이렇게 쓰고 싶었을 것 같긴 한데 수사 대상자로서 그런 말씀은 그 용산에서 할 게 아니고요.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그 포토라인에서 할 말입니다. 이거는. 포토라인에서 할 말이다. 근데 자 그러면 의원님 오랫동안 정치하셨으니까 윤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지금 어떤 겁니까? 내가 그거 방금 얘기하다 왔는데
나는 말이에요. 이 지금 건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계신다고 봐요. 문제는 원인에 자꾸 관심이 가는데 네. 이제는 좀 인지 심리학자들이 나서실 때 같아요. 인지 심리학자들이 나서야 될 때다. 예. 네. 도대체 이 어떤 사물과 현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의 경로가 이게 나는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찾아낸 이론이 있어. 네. 게슈탈트 붕괴. 네? 게슈탈트 붕괴라. 또 이것도 뭐야? 게슈탈트.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네. 그 구조, 네. 형상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구조와 형상을 보는 맥락이 붕괴되는 현상.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고 너 누구냐 이렇게 한 15분간 저기 말을 걸어보면 갑자기 거울에 비치는 상이 내가 아닌 것 같은 낯설음을 주거든요. 요게 이제 그 붕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게 배경이 있고 내가 서 있는데 나구나. 이거는 전체적인 인식인데 네네. 자꾸 15분간 보다가 이래 보면 얼굴에 특정한 데 자꾸 시선이 쏠려. 코나 점이나 이런데. 네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매몰되면서 갑자기 내가 아닌 낯설은 상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대 정원이다. 그러면 의대 정원은 의료개혁의 많은 패키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본질은 의료의 때가 더 정상화되고 나아지는 이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이제 의대 정원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의료 개혁을 비판한다고 몰아쳐요. 네. 그러다 보니 의대 정원 자체가 목적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이 응급 상황의 비상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로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문제 의식 전체가 붕괴돼 나가는 이게 바로 게슈탈트 붕괴 아니냐. 다른 문제도 체해병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대통령이 인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그 역사, 국가,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네. 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전체적인 맥락이 붕괴됐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인지 심리학자들이 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니까. 왜 그런 거 읽을 수 있는 맥락이 존재하긴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야 붕괴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그 정치인들 취재 오래 했지만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도 그럴싸하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다 알지만. 근데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 정말 충격적인 게 대파 87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벌거벗은 임금님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써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합리적인 가격이구만. 이제 이렇게 하고 해서 난리가 나서 결국 선거를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원 좀 가보십시오. 그리고 기자들한테 그 신문 좀 보세요. 매일 신문 보는 사람들한테 신문 좀 보라고. 신문 기자들 앉혀놓고 신문 보라고. 신문을 만드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이게 무슨 신문인지 그러니까. 또 거기 가보라는 병원이 어디 병원입니까? 저도 좀 가보고 싶네. 아프면 거기를 알아뒀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용산에 들어갈 때 쪽에 네. 한 말 있죠. 청와대는 너무 그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구중궁궐처럼 돼서 뭐 민심도 못 듣고 뭐하고 한다 그러더니만 네, 네. 그 용산이 지금 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전혀 지금 완전히 민심과 유리돼가지고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차라리 청와대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란 자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인식이 공허하고 책임감이 떨어지는 데서 저런 네. 발언들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의료대란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뭐 여러 방송에 나가서 지금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관점을 하나 제기하겠다는 네. 거예요. 3주 전에 조선일보에 충북대의 병원 응급실 셧다운이 보도됐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현실화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뭐 화목은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그 법 제3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 생활 건강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네.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에너지, 물류, 정보통신, 식량, 네. 보건의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 11개 분야에 335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천재지변이 나건 전쟁이 나건 간에 무조건 가동돼야 돼. 이게 저기 고장 나면은 이거는 인간 생활에 기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 부분에는 특별히 지정된 그 의료 시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저 대학병원이거든요. 거기에 충북대병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돼 있고 이건 어떻게 관리하냐면 기능이 정지되지 않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방, 점검, 평가 하고 그 사후 포상도 하라고 돼 있고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키라고. 그러니까 전쟁 나도 이거는 쓰면 안 돼. 이렇게 법에 딱 나와 있고 별첨에 엑셀 파일로 그 행안보건 페이지에 병원 목록이 떠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의료 개혁 얘기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고발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가 셧다운 되면은 이것만큼은 유지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3주 전에 그 기사가 나고도 지난 3주 동안 아무 조치도 안 취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게 이 법이 왜 존재하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안전 쪽으로 이걸 접근하는 관점을 내가 제시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항상성이 유지돼야 되는 국가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방 개혁을 한다. 국방 개혁하느라고 바쁘고 힘들어서 휴전선 방어 안 할 겁니까? 해야죠. 휴전선은 그대로 방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국방 개혁을 하든 말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응급 보건의료를 똑같이 규정해놨더라 이거야.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 6개 병원만이에요. 거기 아주대병원 들어가요? 아주대병원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학 다른 병원으로 이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은 국가 핵심 기반 붕괴 사태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법을 한번 보시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의대 증원 논쟁에 빠질 때가 아니라 더 심각한 요 국가 안전 문제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게. 대통령의 인식은 그 의사들 정원 늘리는 거 이거에만 지금 딱 그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지금 안 늘리면 내가 지금 이 과업을 다소 좀 저항이 있더라도 이 과업을 실행하지 않으면 10년, 15년 뒤에 의사가 없어서 큰일 날 수가 있으니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의사들을 굴복시켜야 내가 된다. 아까 이런 얘기한 생각이 그 강한 붕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의료 개혁을 왜 하는가라는 본질과 전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의대 증원만 남은 거예요. 맞아. 이렇게 이제 부분과 전체가 붕괴돼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정책가라면 또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라면은 점체로 이렇게 오도된 인식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전체를 보는 게 대통령이야. 맞습니다. 관료들은 싸울 수도 있어. 학자들도 싸울 수 있고 여야도 싸울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 즉 마지막 정책 결정자가 유지해야 되는 관점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최종 정책 결정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붕괴됐다는 게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고 둘째로는 다른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런 정책하고 달라요. 그럼 회복 가능해.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체감이 다른 게 저런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이 나한테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정서가 확산돼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의료개혁으로 빚어진 이 불상사 혼란의 치명적인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정치 평론하듯이 대통령 막 비판하고 했지만 이건 달라. 이건 우리 집에 어르신이라도 계시고 내가 요즘 어디 저기 중증 치료라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선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저 대통령의 무능이 나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겠구나. 이 경로가 너무 구체적이야. 그렇죠.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조차도 대통령 편을 못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편을 딱 들고 나섰잖아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용산의 입장이 맞는 거다라고 소위 얘기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딱 그 용산과 이제 흐름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고립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의료면 의료, 국방이면 국방, 어느 것 하나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시그널이 도처에서 잡힌다는 건데요. 그렇죠. 네. 뭐 방향성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늘리겠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인데. 아니 그걸 하겠다고 막 응급실 폐쇄되고 막 1년이 넘게 지금 이 사태가 되고 있다는 거는 네. 완전히 무능한 거죠. 거꾸로 된 거죠.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여전히 이 최혜병 특검은 필요 없다는 인식이고 그 경북경찰청 조사를 통해서 뭐 이를 달 만한 일이 없어졌다 이렇게 다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단계에 와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뉴스가 거의 안 나와서 제가 예전에 한 5월달 뭐 이제 특검법 1차 시도하고 막 그때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때도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은 기존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예언을 했던 게 수사 끝나면 수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뭘 특검을 하느냐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꿀 거다라고 제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들어맞고 있죠. 공수처 수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 이후에 또 조사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공수처 내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저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 수사 상황을 보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공수처에서 저한테 뭐 이 수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연락이 온 게 없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저도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존의 공수처 수사 속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니 뭐 압수수색을 뭐 고발장 접수된 지 뭐 거의 6개월 만에 반년 만에 하고 지금 뭐 제보가 됐는 지 2달 되어 가는데도 뭐 별다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가 없어요. 진척이. 그런 거 보면은 이 수사는 제가 기존에 계속 얘기해 왔듯이 안 끝난다. 안 끝난다.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 이후는 그쪽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재심 청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이의 신청을 유가족이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지금 기록이 가 있고 거기서 이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아무런 뭐 누구를 불렀다, 뭐에 착수했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그냥 짬되고 있다. 짬? 시간을 보낸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뭐 열심히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수사팀 이제 밑단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수뇌부 입장에서는 팔짱 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공수처장님 맨날 상임위 나와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시 웃으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시잖아요. 아니 그럴 방안에 빨리 수사 기록이라도 본인이 파악을 하시고 진두지휘를 하시고 빨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지.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이제 반부패 권력기관 수사를 하라, 판검사 수사를 하라고 만들어둔 공수처가 정작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지체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특검에 대한 어떤 장애물처럼 특검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함을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제 대통령 워딩이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시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인식이 결국에는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정도 했으니 됐다, 덮어라.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공수처 수사 속보에 밝은 김종태 의원님. 아니, 저도 요즘 없어요. 한동안 좀 하는 듯 할 때는 뭐가 나왔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은 본인이 피의자예요. 사실은. 피의자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외압에 관한 건 공수처 수사가 아직 끝난 적이 없고 지금 뭐 일단 수사가 마무리된 건 경북경찰청의 그 과실치사 수사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그마저도 저기 그 수사가 거의 임성근 사단장이 불러준 대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핵심 내용이 육군 사단장이 그 작전 통제권이 있어서 본인은 작전 통제권이 없으므로 네. 남용할 직권도 없고 과실치사 혐의도 없다는 건데 육군 사단장한테 그러면 이 말이 맞느냐고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지를 하든지 반쪽만 한 거예요. 반쪽만 뭐든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장황하게 책으로 내고 수사심의회 했다 그러지만 수사심의회 그 위원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수사의 과정이나 진위를 본 것이 아니라 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 달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네. 저 실제 어떤 그 진위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그나마도 위원들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내부의 논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걸 자복을 한 거예요. 사전에 그냥 한짝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네. 한쪽짜리 무슨 요지서 같은 걸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경찰의 말만 듣고 한 거라서. 네. 아 대통령이 그러면은 지금 일종의 요약 보고 한 장 A4 한 장짜리 보고서 보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아니 그건 아니 수사심의위원들 경찰청 수사심의위원들이 네. 그런 한 장짜리 보고서 이런 걸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찰의 말만 듣고 한 거라 그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우리 한계가 있다. 우리도 전체 수사 기록이나 뭐 이런 거를 보지 못했고 경찰에 의해서만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결론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이 사건은 더 들여다봐야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이거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발언해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피해자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는 어제 대통령의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경찰에 이르기까지가 전부 공범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저런 발언은 한 적이 없어요. 최근의 발언은 뭐였냐면은 저기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은 외압 자체가 없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대통령부터 저 경북경찰청 말단에 이르기까지가 이게 전체가 라인이 지금 공범이 돼버린 거고 외압이 없다는 결론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대통령.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공수처 수사가 외압인데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누구도 안 내린 결론을 혼자 내리고 있어요. 누구도 안 내린 결론을. 본인이 그리고 심사 대상인데 네. 수사 대상인데 뭐 무슨 마치 심판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수차례 그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도 하고 또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하면서 사실상 뭐 임성근 사단장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종호 씨라는 사람인데 그 이종호 씨와 관련해서 또 그 권성동 의원 등은 우리 변호사님을 상대로 제보 공작 이게 무슨 뭐 배우처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종호 씨는 조사를 안 받고 있는 거죠? 조사 받았죠. 한 차례. 한번 보도에 의하면 한 차례 출석했다고 나왔습니다. 말고는 그 이후로 그 어떤 뭐 출석도 이런 것도 없는데 이종호 씨하고는 그 다음에는 연락이 되거나 이런 거는 좀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 단톡방 멤버 그 방은 어떻게 됐어요? 그 방은 폭파됐어요? 최초에 그 제보 그러니까 단톡방 보도가 나가고 나서 다 나갔죠. 그리고 뭐 원래 죽어 있던 방이었고 그 뒤로 그냥 그 방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아 있기는 있어요? 대부분 나갔고요. 네. 그리고 이종호 대표 이종호 대표는 안 나갔어요. 저하고 이종호 대표 둘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5인 단톡방에 묘하네. 그 5인 단톡방에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님 둘만 남아 있고 나머지 3명은 다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 나머지 3명 뭐 이런 사람들 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 저를 막
문제 삼고 고소를 하고 제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이종호 대표 때문에 이걸 제보한 것이지 네. 나머지 사람들은 뭐 크게 관련성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호사님을 고소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이상하고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몰랐던 것들이 뭔가 더 있나? 많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몰랐던 게 실제로 막 나왔잖아요. 예, 삼부토건.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와 내가 또 순진했던 부분이 있었나 보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종호와 삼부토건과 조병노와 최동식? 아니 김동식? 그분은 아니고 조병노의 그 비서관이라는 그거는 뭐 땡땡땡으로 합시다. 예, 그분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가 직속 관계여가지고 그게 자꾸 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병노 경무관은 제가 알기로 경호처 송모 송무 씨하고 더 친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송모 그분이 이제 그 조병노 경무관을 여기저기 소개한 걸로 제가 알고 송모 있습니다. 씨가 소개한 거지 그 모모 씨가 한 것은 그리고 아니다. 그 거기에 나오는 이제 현직 경찰이라는 분은 그 뭐 직급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히 거의 실무자급이어가지고 여기에 뭐 그렇게 뭐 관여할 만한 그럴 사람은 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핵심 member는 이종호와 송모 씨와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조병노 경무관과 뭐 이렇게 이제 연루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종호라는 인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가 뭐 임성근 사단장 사표 내지 말라고 했어 라거나 그리고 조병노 경무관을 향해서는 내가 별두개 달아줄 거야 라든가 그다음에 뭐 내년에 국방부 장관이 바뀔 거야 우리 쪽 사람이 될 거야 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맥락을 보면 상당히 이 사람은 의심이 될 만한 사람인데 수사기관이 이 사람을 불러서 뭐 조사를 하든 뭘 하든 뭐 긴급 체포를 하든 어떤 검사는 아이 그거 당장 긴급 체포해서 하면 다 얘기한다. 하루 지나면 다 얘기한다. 이러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이게 자 어이가 없는 것이 중앙지검 반부패부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이제 특수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정치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걸로 많은 비판을 받고 욕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거 욕을 먹어야 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수사 실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거기가 최고라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수사 실력으로는. 거기에 잘한다? 거기서 실제로 잘하잖아요. 거기서 막 팀F 사태 났을 때 다음 날 막 압수수색했죠. 거기서 나오는 격언이 이거예요. 내일 압수수색해야 한다. 수사가 성공하려면 내일 압수수색해야 한다. 오늘 뭔가 뉴스가 나와. 오늘 뭔가 의혹이 터졌어. 뭐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가 인멸되지 않고 그 수사가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공수처도 저도 최소한 부패 수사기관이고 중요한 수사를 하는 데니까 당연히 이러한 그 철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보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기다려줬어요. 언론에 제가 이거를 풀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압수수색을 할 기간을 수사기관에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어디 압수수색했다는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수사가 성공을 할 수 있겠냐는 거거든요. 뭐 이미 증거는 다 없어질 대로 다 없어졌을 것이고 말 다 맞췄을 것이고. 공수처는 수사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아니다. 수사 의지, 수사팀은 의지가 있어 보였는데 근데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고 해서 뭐 인적 자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안 받쳐졌을 수도 있고 아니 위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못하게 막았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금 공수처의 언론에 드러난 수사 방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기는 무슨 뭐 특별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거의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거의 일선 경찰서의 경제팀 수준이다. 일선 경찰서에 그냥 우리 일반적인 재산 분쟁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고소 고발하면은 이러죠. 거의 경제팀에서 이러죠. 고소장 고발장 보고 나서 뭐 압수수색 합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상대방한테 전화하죠. 막 전화해서 고소됐으니까 나오세요. 나오실 때 혹시 뭐 핸드폰이나 뭐 금융계좌 내역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가지고 나오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정말 우리나라 최첨단의 권력 수사를 하는 국가기관인 공수처 그런 수사기관이 맞는지 솔직히 저는 이제 와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네. 최근에 삼부토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는 뉴스를 난 충격적으로 네. 받아들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니까 대주주의 지분이 4%로 떨어졌더라고. 우리가 8%라 그럴 때 여기 앉은 김용남 의원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비정상적으로 대주주 자본 비율이 적다. 근데 또 반토막이 냈거든요. 이제 털어먹고 나갔어요. 네. 그 사이에 아무도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되니까 개판이 돼가지고 뭐 60년 역사의 그 중견 상장 건설 회사라고 하는 게 지금 거래 정지고 저거 이제 곧 청산 절차 들어간다고. 네.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는. 네. 네. 이걸 작년에 이런 회사를 믿고 국토부 장관이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의 간판 기업으로 네. 데리고 다녔다? 예.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와서 보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네. 뭘 보고? 그렇죠. 뭘 보고 이러는 거예요. 요것도 김영남 의원이 요즘 휴가 가버리니까 이 주제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없어. 뉴스가 많이 죽었어 지금. 네. 다음 주에 오세요. 다시 살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금감원이 이거 저기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벌써 2-3주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정무위가 뭐 열리긴 했지만 또 막 딴 이슈가 많아가지고 아니 그리고 금감원이 정식 조사하겠다 그랬어요. 예. 이거 심사하겠다 그랬어요. 예. 심사하는 동안에 상장 폐지될 상황이야 지금. 상장 폐지돼서 지금, 심사 대상 아니다 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증거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회사가 없어지는데. 네. 우리 봐봐요. TMF 사태 났을 때 네. 거의 바로 다음 날 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다음 날 압수수색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검찰 개혁, 그리고 네. 수사기관, 사법개혁으로 대표되는 그 개혁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왜 그런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네. 안 하니까.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내일 압수수색 하라고 수사기관이 존재하고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안 하니까. 아 정말 근데 또 답답하다. 어떤 특정 분야, 어떤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압수수색 수준이 아니라 오늘 압수수색을 해버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전 선택적으로 편파적인 이런 지형위에 수사기관이 놓여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개혁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사실상 길을 잃어서 이게 막 유야무야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겠죠. 어찌됐든 이번 주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요일에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3+3 회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최소한 의료 대란 정도는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은 회담해봐야 빈손으로 끝날 텐데. 하지 마, 안 돼요 그거. 하지 마. 예, 뭐하러 판 깔아줍니까? 그랬는데 지금 희한한 정국이 펼쳐지는 게 윤 대통령이 벌인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가 돌봐주는 것처럼 모양이 나왔다고. 그렇죠. 김민석 의원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파이팅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돼버린 거야. 나 이게 정말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의 굴욕감을 줬냐 하면은 30날 그 만찬하기로 한 것도 취소해놓고 그걸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연락해. 한동훈 대표는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8시. 하마터면 밥 먹으러 갈 뻔했어. 취소된 것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 대통령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가 하문경 위원장하고 저 방송에서 토론을 했는데 여기 하문경은 나는 한동훈 대표는 잘 모르고 용산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용산 직계임을 과시하더라고. 근데 하문경이가 어제 뭐라 그랬느냐. 오전 방송에서 오늘 저녁에 윤 대통령 반드시 옵니다. 연찬회. 이랬더라고. 그런데 반드시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 전날 다 알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 아니 그런데 전격적으로 온다 그랬어요. 하문경 위원장이 확인했다 그랬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계속 이어지는 건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미안하지만 고아예요. 하도 불쌍해서 민주당에서 좀 약간 응원을 해줬다고.
그런데 이제 갈 데 없는 한동훈이 저기 뭐 대표가 지금 이거 저기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용산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신지호라든가 나경원 의원 뭐 심지어 조금 약간 친윤 쪽에서도 지금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주도력이나 리더십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저기 민주당이 만나줘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공감대를 이루면은 이제는 용산하고 저 한동훈 대표가 균열이 가는 거고 공감대가 없으면은 도대체 만나서 제일 화급한 민생 문제 하나도 뭐 저기 결과물이 없고 무능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차라리 지금 이럴 때는 민주당에서도 괜히 멍석 깔아주지 말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연기하는 게 나아요. 그거 뭐하러 만나가지고 괜히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고화를 걷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괜히 만났다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금 본인도 지금 당에서 거의 입지가 없는 상황인데 괜히 민주당 만나고 다니면 본인 스스로도 또 막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거 막 생겨버리고 더 난처해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솔직히 자신이 없으면 저는 그냥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조차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퇴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담 국면에서 차라리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말로 하는 직업이고 말하는 거를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초심대로 가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특검안을 발의하겠다. 이 특검에 대해 찬성을 하겠다고 최초로 말한 이제 주요 여당 인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면은 대통령한테도 버림받고 여당에서도 버림받고 야당에서도 버림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좀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여기서 돌파구를 이게 김영배 의원은 그러셨어요. 오늘 아침에 차라리 여기서 여론을 등에 업고 돌파를 해야 지도자가 되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또 그냥 쭈글쭈글해지면 다음에 미래는 없는 거다. 원래 정상적 국가라면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응급실 대란에 대해서 하도 걱정이 많으면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머리가 똑바로 돌아가는 대통령이라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를 긴급히 초청할 거예요. 옛날 대통령들 그렇게 했어요. 뭐 안 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그 우리 반도체 제조 장비 그거 했을 때 규제가 들어왔을 때 5당 대표들 다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때 황교안 대표도 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저기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얘기하는 그것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판 깨지더라고. 그러니까 전희경 대변인이 나서 방방 뜨더라고. 그거 다 들어줬다고. 그러니까 그때 문 대통령이라고 해서 만나고 싶어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가 경제 비상사태라는데 그리고 저기 야당에서 저 난리인데 안 되겠다 그럼 다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그때 5당 대표가 갔어요. 나도 그때 원내대변인이라 다 봤다고 그거. 그랬는데 그런 거 안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정상적인 나라고 대통령이라면 일단 이재명, 한동훈 다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짜 끝장 토론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뭐 잘 되면 합의문도 만들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 그런단 말이요. 태어나서 이런 국회 처음 본다고. 아니 그런데 태어나서 이런 대통령도 처음 봐요. 그게 국회가 그 정도로 비정상이면 원래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나서야 되는 게 대통령이야. 왜냐하면 입법부 마비 사태는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정개혁 과제가 얼마나 많냐고. 대통령이 계속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식적인 얘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시청자들이 꿈만 같은 얘기 같이 들리실 거란 말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듣는 게 그만큼 이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그때 파이트 리스트 때보다 심각해요. 그러면 오죽하면은 지금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를 응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온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상당히. 근데 이걸 의지해서 뺀다. 아니 지금 의료대란은 사실상 너무 심각한 게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수술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처치받고 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이 사는 선택을 해야지 국민을 죽이는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뜻대로만 안 되고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간에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전문가들이랑 다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해결책을 논의해보자는 건데 그 논의조차 거부를 한다는 것이 저는 약간 최혜병 사건하고 약간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니들 특검하자 그러는 거지. 네. 특검 탄핵하려 그러는 거잖아. 안 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의료대란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도 그거 논의 의대 정원 줄이자는 거지. 안 해. 약간 이런 다 넘겨짚고 있어요 지금. 네, 대통령이 넘겨짚으면서 무조건 안 하려고 한다. 아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니들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 안 해. 이게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소화병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런데 오늘 저기 뭐냐면은 대통령실도 신문 구독은 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아니 그거를 강효정 대변인이 어디더라? 국회 상임위에서 아니 국회 상임위장에서 대통령이 지금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대통령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 잡지 뭐 이런 거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유튜브는 개인이 보는 거라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고 신문이나 이런 거는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 보도가 안 나와서 어디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조선일보만 빼고 사설이 다 실렸다고. 그렇죠. 조선일보 끝까지 안 써요. 어제 그 저기 기자회견에 대해서 동아, 중앙, 한국일보 사설 제목이 똑같아요. 네.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 또는 민심과 헛바퀴 도는 기자회견. 네. 이게 진보지 기사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이렇다 보면은 보수 진보지가 다 똑같이 썼다 그러면 이건 국민의 합의된 여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 민주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수용을 하고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은 응답해야 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제목만 읽어드리면 동아일보 사설은 4+1 개혁 곧 임기 반환점인데 여태 다짐만 넘쳐서는 안 된다. 아직은 아쉽지만 대통령 회견은 더 자주 하는 게 좋다. 한국일보는 국민과 동떨어진 대통령 인식 재확인한 국정브리핑. 응급실 아우성 커졌는데 의료 현장 문제 없다니 점점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칼럼이 이렇습니다. 아니, 사설인데요.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응급실은 아우성인데 비상 진료 체제 원활 가동 점점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비슷하다니까. 비슷해요. 그다음에 한겨레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 드러낸 윤 대통령 회견. 앞서 이제 경향신문 오히려 한겨레가 더 온건해 보이는데 네, 한겨레가 온건하죠. 그리고 경향은 뉴라이트 최상병 궤변 연발한 윤 대통령 국민이 바보인가 이제 이런 등등의 사설과 칼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선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비판하고 있어요. 조선은 일체 없어요. 칼럼도 없고 사설도 없어요. 조선은 딴 얘기하고 있어요. 딴 얘기하고 일면 기사에서도 밑에 하단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국민 다수의 어떤 합의된 수준의 요 여론은 형성이 돼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대부분 민주적인 지도자들은 이럴 때 응답하는 게 자기 의무이자 책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딴 길로 가버렸으니 차마 조선일보는 도와주는 칼럼도 못 써. 그것조차도 못 써.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견적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거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 견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눈도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지체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다음 주에 이제 김용현 후보자 그 국방장관 그 인사청문회가 월요일 날 열립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곧바로 임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김문수 장관에 이어서 김용현까지 가면은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인사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동안 산하기관 인사가 있었고 하니까 이걸로 하나의 이제 매듭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팀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위험한 거예요? 아니 간신들이 이게 저기 그 움직이는 행태를 보면은 네. 예컨대 한동훈 대표나 이뇨한 최고위원이나 뭐 한두 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의대 문제에 대해서. 바로 경로하고 성토하는 게 간신들한테서 다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통령이 이거 분명히 화를 낼 거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가지고 네. 그 심기의 공허함을 채워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저기 당정 갈등이 지금 커지는 네.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예. 밑에 득실득실하다니까 간신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까지 이게 정돈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보기엔 폭주하는데 이제는 그 강도가 세진다. 예, 이게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거지 이게. 네. 근데 제가 어제 좀 저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대통령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대통령은 안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은 안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라인 그냥 쭉 깔아서 뜯어먹을 거 있으면 뜯어먹고 나가자. 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다. 이거는 거의 정권 말기 수준이 아니라 무슨 거의 국가 왕조의 말기적인 그런 거기다가 현상이잖아요. 지금 국제정세 굉장히 위험하죠. 국내적으로 그렇죠. 일본 또 기시다는 또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대통령은 뭐가 문제인데 잘하고 있는데. 네? 비상체계 뭐 문제 없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신문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인지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걸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우선은 그 분석적 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반에서 꼴찌야. 네. 그런데 이번 달에 시험 봤는데 꼴찌에서 2등했어. 엄청난 발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 수출이라든가 네. 경제라든가 물가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이 비교의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인데 네. 최근에 자기 임기 중에 가장 나쁠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이 회복돼봤자 지금 문재인 정부 수준 회복이 안 됐어요. 이제 3년 전 수치 거의 그거 원상 회복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좋아진 거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집권 초에 말아먹었을 때 너무 나빠가지고 그거에 비해서는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반에서 꼴등했다가 꼴등해서 2등 하면은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럼 다들 웃죠.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게 물가 재정에도 와 있는데 재정 건전성으로 이게 원칙을 잘 지켜가지고 네. 지금 재정이 그러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네. 올해 상반기에 100조 적자에 작년에 세수 결손에 이런 것들 하니까 올해 세수가 조금 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낮은 게 되지. 그러나 다 침체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좋았을 때하고는 비교를 안 해요. 제일 나빴을 때 비해서 이게 이제 분석적인 편향이라고 보여지는 거. 네. 그다음에 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부터 이제 국민들이 참 헷갈려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우리 한국 경제의 활력과 성장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없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나 뭐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좀 지표가 안 좋은데도 대통령 그걸 아시아 증시 다 뛸 때 우리만 안 뛰었고 그래가지고 한국 위기론이 계속 외신에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둔갑을 하는 거죠. 이때는 근거가 없어요 또. 그냥 막 비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그 논리 전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사입이 과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확증 편향이다 뭐다 온갖 말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분석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식하는 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장벽을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하고 같이 이 어려움을 이기겠다는 의지 자체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요. 목표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선한 거기 때문에 니들은 필요 없는 거야. 선한 목표가 있는 이상. 협력과 참여가 없는 개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개혁을 대통령 혼자 합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시간이 이제 8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조금 빠르게 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 어제 오늘 이틀째 의원 연찬회가 양당 공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오늘 강연에 나서서 한동훈 대표를 좀 디스하는 발언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더 강한 대통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등등등등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을 향해서도 권성동 의원이 세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보 공작을 띄운 사람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원님이 뭐 13번이나 권성동 의원이 변호사님을 그렇죠. 신상공개하고 했다고 고소했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권성동 의원을 고소하면서 권성동 의원이 제 인적사항을 공개한 횟수를 세봤더니 한 13번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뭐 이거 스토커 수준이 아닌가. 왜 그럴까요? 왜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지금 이를테면 우리는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일종의 이제 한동훈 대표 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선을 친윤계 중심으로 다시 또 짜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변호사님을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결론적으로는 5선 의원씩이나 되는 게 저는 그냥 자연인이거든요. 네, 저는 급이 안 맞죠. 네. 네, 그분이 근데 13번이나 저를 공격한다는 건 뭔가 절박하다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의 오다를 받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다? 네. 그러니까 결국 어제 연찬회 때 한 말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권성동 의원은 결국에는 정권을 방탄하기 위해서 어떤 결사옹위하는 그런 자세에 자기하고 대통령을 동기화시킨 것 같았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요. 재판 좀 여쭤볼게요. 그 다음 재판은 박정원 대령 재판은 언제? 변호인이니까. 9월 3일. 다음 주네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에 10시. 7번째 재판인가요? 예, 제 7차 공판이고요. 예, 누가 나옵니까? 증인 신문을 예정돼 있는데 증인은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이렇게 둘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종섭 장관이 이번에 나오면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관련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에서도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청문회 때나 뭐 이런 때하고는 다르게 이종섭 장관한테 집중 질문이 가능한 이런 법정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뭐 기존에 나왔던 거 총 집대성에서 모든 걸 다 물어볼 예정이에요. 물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겠냐. 이것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군사법원의 인사를 좀 하면서 군사법원에서 그동안 사실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군사법원에 뭔가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특이한 특이한 직책인 것이 군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국방부 장관이 곧 대법원장이자 검찰총장이자 법무부 장관이자 경찰청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압도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군판사나 국방부 조사본부 군검찰 인사도 마음대로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혜병 사건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 이거를 아무런 외압이 없었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수명을 받아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대로 그 맥락을 그때 지금 검찰 하듯이 검찰에서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무혐의 종결 처리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 없, 뭐 누가 국민들의 의의를 달기 어려운 정도로 클리어해졌다라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김용현이 오는 거다. 그렇죠. 일종의 어떤 특명을 받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와가지고 명품백 사건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출장 조사까지 하면서. 그것처럼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면서 뭐 일종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근데 군사법원에서 그렇게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의 어떤 뜻이나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이게 민간 법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는 그 뜻이 관철될 수 있어요? 뭐 일단은 군 판사들에 대한 인사 권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국방부 장관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형태로건 움직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기존의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관여된 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3자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신원식 장관이 뭐 재직 중에 최혜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용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엣 가시였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못 믿었게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승진성 좌천인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어차피 안보실은 김태효 처장이 다 하는 거니까 이런 맥락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러면 박정훈 대령 혹여라도 다시 또 뭐 구속 아니 그러니까 뭐 법정 구속 막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인 관측이 올해 안으로 1심 판결이 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뭐 통상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투입해야 되는 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시기라는 거. 군 정기 인사는 9월이면 이미 육해공군 본부가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군 진급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 병과별로 이제 공석 할당이라든가 이게 진급 정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국방부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9월부터는 이미 준비에 들어가는 인사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이 지금 내려가는 게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올해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여지야 있겠지만 그러면 인사가 먼저 있고 판결이 그 뒤에 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왜 지금이냐라는 게 설명이 되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갑자기 교체될 수도 있어요? 판사가? 그럴 수 있죠. 군 판사도 정기적으로 인사를 받기 때문에. 아니 와. 뭐 일반 법원도 정기 인사 때마다 재판부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 사건은 또 그냥 사건도 아니 뭐 인수인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군에서는 법무병과가 그 판사 검사를 다 한다고. 거기서 법무관들이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심지어 같은 건물도 쓰고 회식도 같이 하고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진짜 군사법원 문제 많아요. 그랬는데 이번 군사법원이 그 박정훈 대령 작년에 구속영장 기각할 때부터 그 못 믿어왔는데 그때부터 좀 보면은 나름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버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군의 진정한 권력은 사법권보다는 인사권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반 검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로서는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오늘 동아일보에 또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정보사를 해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해체해서 다시 편성한다는 건데 그랬어요. 이게 블랙요원 명단뿐만 아니라 작전 계획까지 다 넘어갔대. 그렇죠. 난 처음 보거든 이런 뉴스를. 정보사의 조직 편제, 소속 부대원 현황, 예하 부대 구성, 임무 작전 계획, 블랙요원 인적 사안, 활동 동향, 블랙요원들이 지금 구축해 놓은 공장망 싹 다 드러나가지고 이거 회복 불능 치명타다. 아니 이런 정도면 그런 걸 넘겨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간첩죄 적용을 안 했는데. 사형 폐지국. 그런데 이게 다 털려가지고 부대 자체가 존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 전에 나온 기사가 이게 이제 드디어 이거였구나 하고 짚히는 게 있는데 그럼 문제가 된 그 군무원이 언제 중국 쪽의 공작원에 포섭됐느냐 하는 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2017년으로 딱 찍혀 있더라고. 문재인 정부네. 그렇지. 그러니까 전 정권이네. 드디어 이제 나왔구나. 이게 이제 이건데. 반국가 세력이 나왔네. 그렇지. 전 정부. 그러면은 자 보세요. 처음에 야당을 끌어들여서 이 사실을 공개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상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왜 야당 의원에게 이 정보를 줬냐. 그리고 묻는 족족 답변해줬는데 아이 800에 7070도 국가 안보라서 못 밝히겠다는 자들이 이 블랙 요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거 저 원상 회복하고 귀국 조치하는 이 사실을 왜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했을까? 그 이유는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야당을 끌어들여서 이용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7년에 그 이런 거죠. 이런 프레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보사에 있는 군인이 군무원이 결국에는 전 정권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돈 1억 7천에 정보를 중국에
다 팔아먹었는데 그 수준이 거의 정보사를 말아먹은 수준이다. 자, 이거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 세력이다. 어제 네. 기자의 질문에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의 첫 마디가 예를 들어 기밀을 뭐 맞아요. 간첩으로 빼돌려서 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망설임이 없더라고. 난 다 보고 받았다고 봐. 그러면은 이것도 내 추론이자 뇌피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나는 이 사건이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계속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이상하다는 거요. 그 다음에 시기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다 넘어갔다. 근데 이 충격은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라도 진짜 2017년부터 이렇게 정보를 빼돌렸다면은 나라도 전 정부를 문제 삼을 것 같아. 너무 사안이 중차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간첩, 뭐 반국가 세력 여기에 다 요건이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이 지금 조성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가.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남는 게 올해 6월에 이걸 발견했다는데 왜 그때 구속을 안 시켰을까? 그 군무원을? 네. 그리고 다른 데서 찾아냈다 그러는데 왜 그때 조치를 안 취하고 야당 의원한테 흘린 뒤에 조치했을까? 정치적으로 먼저 써먹었지. 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신원식을 국방장관에서 내보내는데도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 뒤에 정보사의 그 하극상 사건이 맞아요. 또 밝혀진 거예요. 네. 이것도 지난 6월경의 일이야. 근데 다 묶어서 신원식을 정리하는데 다 그때야, 그때. 예, 예. 근데 여기 신원식 장관이 개입한 걸로 돼 있다고. 밑에 그럼 여단장하고 문책해야지 왜 안보실장으로 승진을 왜 시켜요? 염전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신원식 치우고 네. 그리고 제때 조사 안 한 전 정권을 문제 삼고 네. 김용현을 해결사로 넣고 네. 아니 이 그림 아니냐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게 그림 자체가 그런 그림인 거다. 너무 이상하잖아. 네. 이 정보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네. 이건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정보사라는 게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죠. 예. 또 대통령 어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에 어디까지 포괄할지 야당은 아니라고 했는데 전 정권은 해당할 수 있겠다. 아니 내가 보기엔 이거 뭔가 있어 이거. 뭔가 있다. 뭔가 냄새가 난다. 이상해. 예. 아무리 봐도 이상해. 네. 어찌됐든 뭔가 냄새는 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있을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그리고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57초나 넘어서 두 분 모시고 뜨거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나저나 큰일이네요. 예컨대 국민들이 이렇게 진실규명을 원하는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서 군사 법원에서 마저도 중요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공수처의 수사가 이대로 그냥 멈춤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